교과서 드디어 20강 진행합니다. 교과서라도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미술과 아름다움 해가지고, 나오는데, 음, 그래서 서용선이라는 작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서용선은 보수에게 강렬한 대비를 통해 가지고, 역동적인 붓터치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직접 사생하고 작품을 제작했대요. 그래서 이 작품은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장소에 얽힌 맥락들에 관한 탐구를 통해서 감상자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현대적 풍경화인데, 이게 이제 서양의 이제 어떤 풍경화와 어떤 그 또 우리나라의 전통의 이게 진경산수의 어떤 특성들을 비교할 때 이 작품이 나왔었거든요. 뭐 시험에 날 수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서로 비교 대상으로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김성환, 재밌는 건 뭐냐면 6.25의 스케치입니다. 6.25의 스케치인데 그림 상당히 잘 그렸어요. 어, 굶주린 시민들의 모습인데, 종이에 연필 채색을 했는데 6.25 전쟁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작가는 스케치북을 들고 전장을 누비면서 전쟁의 참상과 실상을 그대로 드로잉으로 기록을 했대요. 이 와중에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는 뭐 그림을 그렸다라는 게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 그림을 보고 그런 특성들의 어떤 사실적인 기록에 해당되는 걸로 예시 자료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최승천이라는 작가인데, 뭐 작품의 인물을 작가 자신이자 어머니이며 우리 모두에게 그림의 대상들인데, 이들 모두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새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과 자연에 대한 회귀 본능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료가 알마시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알마시카가 이제는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이제 좀 연해 가지고 다루기가 쉬운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재료적인 특성들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정기 선생님 작품인데, 미술가는 우리 민족이 사는 자연환경을 동양적인 관점, 자, 동양적인 관점에서 서양의 재료인 유체,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양적 관점과 그 다음에 서양의 재료를 통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대요. 작가는 북한산을 표현을 했는데, 그 북한산의 풍경을 우리나라의 전통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경산수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위에도 그렇지만은 아까 봤던 그 풍경화, 산수화도 그렇고 여기 이제 진경산수의 조선 후기에 어떤 그런 특성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안 센손이라는 필리핀 작가인데, 마을 풍경입니다. 필리핀 앙고노 지역의 자연 지형과 주민들의 일상 생활, 그 다음에 관습과 복장 등을 상세하게 기록적으로 다큐멘터리 성격을 보여주는데,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화면은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시점을 종합함으로써 민속 요소, 그래서 민속적 요소와 사실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대상을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기록적으로 이제 묘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록적 성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링. 해링은 뉴욕거리 그래피티 유명 낙서화가인데, 지하철, 도시벽 등 대중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우리가 낙서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그림을 그렸다라는데, 이게 이제는 에, 공공미술이냐 과연, 이렇게 해서 이제는 찬반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어, 이게 모든 공공의 벽에다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그림을 그려 예술의 상업화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서 대중과의 소통하려는데, 우선은 여기서 이제 그 예술의 상업화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인데, 이제 예술의 상업적인 요소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게 요 디자인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본주 작가, 농민전쟁인데, 조선시대 무능과 탄압, 그래서 우리가 동학 농민 운동을 기본으로 주제로 삼았다라고 보는데,
조선시대 무능과 탄압, 착취에 들고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의 외세와 야합한 당시 지배계급에 멸살당하는 무능한 지배계급은 애꿎은 같은 민족에게 가혹하고 외세에게는 유약함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서 얘네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다 이제 이 파병을 지원을 했었죠.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들고 일어났는데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민을 통제하기 힘드니까 외세에 그것을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중국에서 이제는 원래 일본이랑 협약이 맺은 게 뭐냐면, 중국이 내려오게 군사를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하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일본 애들이 또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힘든 그런 일제 침략기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리베라 작품인데요. 디에고 리베라 작품은 이 벽화를 통해서 인디언의 반혈통의 에스파냐계 인디언까지 멕시코 혈통이 포함된 모든 타입의 그 타입을 대표하는 인물을 통해서 멕시코 인종의 역사를 표현하고자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동화 정책을 한 거죠. 이제 식민지 시절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스페인 애들이 이 식민화 시키면서 첫 번째로 한 게, 얘네들의 전통 혈통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래서 여러 이제 혼혈이 이제 특징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전통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죠.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은 리베라의 우리나라의 민중미술이랑 같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나비 효과 현상이 일어났던 시기가 이제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에는 우리가 그 년대 그 미술에서 모노크롬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죠. 70년대. 그러면서 80년대로 가면 민중미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멕시코 사회의 사실주의인 리베라의 벽화는 80년대 우리나라에 발생한 민중예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게 이제 맥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술은 1980년대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삶을 통해 민주화의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 당시에 뭡니까, 그 구로, 공돌이, 공순이 뭐 이런 명칭을 쓰면서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어떤 그런 산업의 발전이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노동자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통해서 민주화의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이전에 그려진 대부분 그림은 부르주아의 우아한 삶이 주제였대요. 그래서 등장 배경은 1920년대 멕시코에 시작된 벽화운동의 시작점은 1910년에 발발한 멕시코 혁명이라는 것이죠. 얘네들 멕시코 혁명은 굉장히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백인 지배자들에 대한 그 인디오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일어난 멕시코 혁명은 인디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보존한다. 여기서 보시면 이 멕시코 혁명에서 특히 여기서 나오죠. 인디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보존을 하고 부흥시켜야 한다는 인디오의 전통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민족성이라는 것을 많이 어필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에 대한 어떤 정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벽화는 근대 멕시코의 그 시각 예술 운동으로서 민족주의적 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는 급진적인 실천 미술 서막을 알렸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혁명사를 내포하고 있어 멕시코 미술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벽화는 멕시코를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 미국, 구소련까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20세기 화가한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배급, 그래서 혁명의 발라드 부분인데, 프레스코하고요. 그다음 멕시코시티 교육부에 이제 제시된 작품인데, 리베라의 대표적인 벽화인 무기 배급, 그래서 혁명의 발라드 부분은 멕시코 혁명을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하고요. 화면 중앙에 붉은색을 입은 사람은 이제 프리다 칼로다. 그래서 리베라의 그 와이프가 이제 프리다 칼로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무기를 배급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짙은 눈썹이 프리다 칼로를 상징하고 있고요. 눈썹이 진하죠. 예.
그리고 이 작품을 제작할 당시 그녀는 멕시코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프리다는 계급 투쟁을 위해서 무장봉기한 노동자를 지지했고요. 프리다 뒤에 있는 인물은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하고 있는 혁명의 지도자.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말을 탄 한 무리의 인디오들과 노동자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무장봉기를 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20년대 후반 리베라가 멕시코 정부를 위해 완성한 벽화 중에 하나고요. 리베라는 연작에서 그 멕시코 사람들의 열망을 담기 위해서 실제 사건, 그래서 그 실제 사건을 실제 사건과 상상의 사건을 함께 그려놓기도 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검은색 윤곽선과 대담한 대조의 색채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익혀지기 위해서. 리베라는 다른 사회주의 미술가들처럼 미술이 직접적으로 사회 정치적 기능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회 정치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믿었고, 리베라의 이러한 가치관은 멕시코 미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이 작품은 멕시코의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정부 문화 정책으로 추진 중이었던 벽화 운동의 일환으로 그려졌대요. 작가의 작품 보시면은 리베라는 멕시코의 가장 존경받는 예술가래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정치적으로 깨어 있으면서도 사고는 자유로우며 비종교적이었고요. 그의 작품은 농민과 노동자입니다. 농민과 노동자 같은 억압받는 계층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 의상이나 민속 풍습, 이게 빠져서는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풍습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당시 화가들의 로망이었던 파리를 건너가 그곳에 당시 세계 미술을 주도했던 신인상주의 큐비즘의 다양한 사조를 또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15년 동안 유럽에 거주했던 리베라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프레스코 벽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21년 멕시코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리베라는 유카탄 반도에 여행하던 중에 그중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흥미를 또 느끼면서 작품의 멕시코의 전통 문화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 리베라는 교육부에 고용돼 엄청난 벽화 작업을 하면서 멕시코 벽화 운동을 주도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험. 자, 체험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가